남북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는 소원을 이뤘다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남북한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남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5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식 연설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다음 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자고 요청했다며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토부가 내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9.13 대책에 이어 공급 대책까지 예고되면서 시장은 눈치 보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한진그룹의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오늘 재소환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는 계열사를 통해 조 회장의 모친에게 수억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정상에 함께 올랐습니다. 두 정상은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진우 기자입니다. 백두산 정상, 2570m 장군봉 아래 천지가 눈부시게 펼쳐집니다.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에게 모습을 허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쪽에서 백두산을 오르고 싶다던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백두산 정상을 오르곤 했던 김 위원장은 백두산 동반 등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동남아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문 대통령도 화답하며 백두산 첫 동행이 남북 교류의 물꼬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남북 정상 부부는 케이블카를 함께 타고 또 걸어서 천지까지 내려갔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감회에 젖은 듯 천지에 손을 담그고 천지물을 생수통에 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는 100% 가능할 겁니다.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사진도 찍고 배려하는 남북 정상. 타격의 파격 속에 정상회담 기간 줄곧 함께했던 신뢰의 마지막 여정은 한민족의 영산 백두산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오늘 백두산에 함께 오른 남측 인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라산에서 다시 만나자고 답례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된다면 두 정상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함께 오르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가능성도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고요한 천지가 하늘과 산자락을 담았습니다.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천지를 내려다보는 문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더니 한라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라산에도 백록담이 있는데 이 한라산 백록담은 천지처럼 우리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내리는 비, 흘러내리는 물 이렇게만 돼 있어서 조금 이제 가물때에는 물이 마릅니다. 남측 수행원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답당하면 한라산으로 초대하겠다.
그때를 대비해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라산에 헬기장을 만들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리설주 여사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 백두에서 통일 해맞이하고 한라에서 통일 맞이 부르자.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위한 분위기가 마련되고 김 위원장이 실제로 서울에 오게 되면 이번 백두산 방문과 같은 깜짝 한라산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와대가 이런 논의를 미리 예상하고 천지 방문을 준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내외가 입을 두꺼운 외투도 가져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이 방북기간 전격적으로 결정됐으며 외투도 오늘 새벽에야 공군기로 수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대국민 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연내 종전선언 완성도 촉구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빠른 진행을 위해 2차 북미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도 전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한 개념이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종전선언한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가동을 위해 금강산 시설의 물수를 해제해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고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평양 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갈지 청와대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문 대통령이 곧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텐데요. 이번 회담이 북미 대화의 새로운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문 대통령은 18일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돌아와서인 오늘 이번 평양 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 중재를 요청했고 특히 공동선언에 없는 더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공동성명에 담지 않은 메시지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혹시 청와대 측에서 설명이 좀 있었나요? 네, 오늘 기자들의 질문은 대부분 비핵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이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곧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점으로 봐서 북한이 비공개 논의에서 핵 사찰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였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구두로 나눈 여러 대화가 있지만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을 향해서도 주문을 했던 게 있더군요, 오늘 잠시.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메시지는 북미 양측이 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공동선언에 담긴 북한 측의 의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북한이 다른 핵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서 미국도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 진전된 입장을 내놨으니 이제는 미국이 나설 차례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야 되는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문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를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또 북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전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 밝혀서 중재자로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 행보는 이제부터 본격화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지선 기자는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 점 바로 잡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일정은 한순간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만한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어젯밤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연설도 그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지난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평양 5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 체조를 동반 관람한 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했습니다. 15만 북한 주민의 열렬한 환호 속에 단상에 선 문 대통령.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며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남북양 정상이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약속했다며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7분에 걸친 연설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10차례나 사용하면서 8천만 결의가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한 대통령의 사상 첫 대중연설에 북한 관중은 12차례의 기립박수를 보냈고 양 정상은 손을 맞잡으며 관중의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두 정상은 연설 직전 북한의 집단 체조 예술 공연 빛나는 조국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 공연은 애당초 북한 정권 홍보용으로 창작된 것이었지만은 문 대통령 방북에 맞춰서 체제 선전 대신 통일과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아리랑 선율에 맞춰 오르는 대형 한반도기가 공연 시작을 알립니다. 현란한 율동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구호와 화동의 모습이 카드 섹션으로 펼쳐집니다. 가야금과 장구가 어우러진 흥겨운 우리 민족의 소리.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가요도 선사합니다. 정권 홍보보단 남북 화합의 의미를 더해 공연 내용을 새롭게 바꾼 겁니다. 원래 버전보다 반미 구호와 체제 선전이 줄었고 인공기 자리는 한반도기가 대신했습니다. 통일을 빨리 오게끔 듣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을 더 빨리 앞당겨 주기 바랍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염두에 둔 듯 평양과 부산을 잇는 고속열차가 그려지고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모습을 띄운 스크린엔 평화에 대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드론과 레이저 등 첨단 기술은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말해줍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스케일의 무대를 봐가지고 되게 보는 내내 넋을 놓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날 때까지 무대 위 수놓인 한반도 앞에 남북은 한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을 노래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었던 만큼 이전보다 훨씬 친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도 예정에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방문했고 오늘 백두산 등정 과정에서도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입니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장소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가고 싶다던 문 대통령. 식사 오셔서 자리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우리 측 수행단의 만찬으로 예정됐었지만 오늘 내가 너무 시간 많이 걸렸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합류하면서 문 대통령 부부와 깜짝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정상 부부는 식사를 함께하며 친교를 이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이처럼 2박 3일 동안 첫날 점심과 둘째 날 오후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종일관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양 국제공항에서 각자 전용 차량을 타고 출발한 두 정상은 평양 시내에선 같은 차로 옮겨 타 카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식사를 함께하고 공연도 관람하며 10여 차례의 친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정에 없던 백두산까지 함께 오르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여러 차례 밝힌 두 정상은 다음번 서울 만남을 기약하며 평양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에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종철 특파원, 미국이 남북 정상의 합의 내용을 보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의 협상을 이끌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 해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즉각 북미 협상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적 협상 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고 북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다음 주 유엔 총회 기간에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것도 공개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달성 시점을 다시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21년 1월, 즉 트럼프 임기 내까지 신속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면서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개될 비핵화 협상은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북 압박만 강조하던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에 만족해서라고만 보기에는 미국 태도가 급격히 달라져서요. 이 북미 간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면의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공적 회담 결과를 축하한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북미 간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트럼프의 말을 되짚어 보면은 평양선언 직후 트윗에서 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선 사흘 전에 김 위원장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평양선언엔 미사일 발사장 부분에만 전문가 참관이 언급돼 있는 반면에
폼페이오 성명에선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양쪽의 미국과 국제 사찰단 참관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사찰 관련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최근 비핵화나 압박 지속을 주로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폼페이오 성명에서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도 강조한 것은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읽힙니다. 이 밖에 미국이 비핵화 시한을 못 박은 것과 실무협상 장소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꼽은 것도 물밑 대화가 긴밀히 진행돼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성패는 무엇보다 검증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알맹이는 내놓지 않았다는 미국 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뛰어넘을 묘수가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른바 창조적 절충안이 나올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비핵화 협상도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평양 공동선언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다시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공식 협상 파트너로 언급하고 뉴욕에 초청도 한 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협상 상대는 김영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군과 정보기관 출신인 두 사람의 관계는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협상보다는 기선제압과 강경 입장의 이미지로 각인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철이 아닌 리용호 외무상을 협상 상대로 말한 것은 북미 양국 간 외교적 조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협상을 지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 내용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계기에 뉴욕을 방문하니까 그 기회에 북측의 의사를 타진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과정에서 상응 조치를 강조한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사찰을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미측 상응 조치, 그다음에 IAEA 사찰단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성명에다가 담는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2009년 추방당했던 핵 사찰단 복귀, 핵 리스트 신고와 검증 등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지만 북미 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비내서의 실무급 협상 예고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 등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북한의 매체들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박 약속을 전했을 뿐 아니라 정상회담 일정 모두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홍하경 기자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높이 뛰는 민족의 숨결, 통일의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보도하며 북한 조선중앙TV가 인용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도 비핵화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한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파를 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시면서 평화와 번영회를 향한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두 손을 굳게 잡고 북한 매체들은 남북 정상이 함께 집단 체조를 관람한 뒤 문 대통령이 연설을 한 사실도 있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적 미래를 앞당겨 나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신문지면의 절반을 할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동정과 평양 공동선언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선언문 전문을 실어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 폐기 같은 비핵화 실천 방안까지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옥류관 오찬과
대동강 수산물 식당 만찬을 함께한 두 정상 내외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어제 남북이 합의한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 중에 서해 완충 수역과 관련해 국방부의 설명이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적용되는 수역의 폭이 북한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국방부는 계산상의 실수가 있었고 통합적으로 따져보면 북한군이 더 불리할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의 화약고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역입니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곳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설정된 지역은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사이. 국방부는 합의서 해설 자료에서 이 구간의 폭이 80km라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서해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킬로, 우리 40여 킬로가 되어서 길이가 80킬로가 되고요. 발표 직후 이 구간의 폭이 NLL 기준 남북 각각 40km씩 80km가 아니라 남측 85, 북측 50, 총 135km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측이 더 손해라는 겁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서해 완충구역은 NLL을 중심으로 설정한 게 아니고 80km는 계산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직선이 아닌 NLL을 기준으로 가장 북쪽에서 초도까지 50km, 가장 남쪽에서 덕적도까지 32km를 합쳐 대략 80km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해설 자료를 내면서 그 키로수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완충구역이 적용되는 해안선을 따져보면 남측은 100km인데 반해 북측은 270km로 더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격이 금지되는 이 지역의 화력 규모도 해안포는 북한이 6배, 포병은 북한이 8배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현재 NLL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경비 작전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만남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송이를 이산가족 4천여 명에게 나눠 보내기로 했는데요. 추석 앞두고 그리움이 더욱 사무칠 이산가족들에게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될 듯합니다. 이호용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성남 서울공항. 공군 장병들이 분주하게 흰 상자들을 옮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기념해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이 수송기 편으로 도착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송이버섯을 아직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에게 추석 선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위주로 선정한 미상봉 이산가족 4천여 명에게 500g씩 보낼 예정입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뒤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각각 송이 3톤과 4톤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킬로그램당 최소 $50 이상에 거래된다는 북한산 송이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만큼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시가 20억 원에 이르는 이번 선물은 보다 특별한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미 교착면을 푸는 이런 국면에서 남측이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좀 성격의 의미가 좀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해 금강산 상설면회소 개보수를 위한 협의 절차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2008년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최근 일부 개보수는 이루어졌지만 객실 등 건물 전반의 복구 작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일정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춘 겸손한 화법과 격식을 따지지 않은 응대가 파격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첫 만남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데 이어 힘껏 껴안고 얼굴을 맞부딪히는 인사를 건넵니다. 약점을 스스로 언급하는 솔직 화법을 구사했고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대단히 초라한
성의, 마음 등의 단어를 써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으로 보인 이게 숙제고 또 인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깜짝 등장했을 때는 평양 시민들을 향해 가볍게 허리를 숙인 인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90도 인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그간 북한 지도자에게서 보기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백두산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는 스스럼 없이 기념 촬영도 제안했습니다. 저희 내리 가면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제일 천지 보이기 좋은 데인데 다 같이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측 수행단에게 사진을 촬영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제가 찍어드리면 2박 3일 일정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화동에게 꽃을 받을 때나 의장대 서열을 위해 자리를 잡을 때 바로 옆에서 손으로 안내하는 등 세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두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끌어올린 합의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핵 폐기 계획이 빠졌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오히려 방해자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남북화의 협력의 완성은 국회가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핵시설 리스트 제출 같은 실질적 조치 없이 북한만 단물을 챙겼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도 비핵화 선언도 아무것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 적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는데 바른미래당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성으로 들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노력하고 청와대는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란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방력 약화를 우려하며 국방위에서 지적하겠다고 예고해 국회의 후속 조치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별 수행단이 함께 동행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들의 북한 체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장님, 첫 방문이셨는데 이쪽으로 가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많은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하나도 없는 백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어떤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지, 그다음 어떤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한반도 발전이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장관이었고요. 굉장히 보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고 예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많이 보고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예. 5.16 광장에서도 그 한반도에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감동적이었는데 다른 것보다는 두 정상분들이 많이 친해지신 모습들이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다녀온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회 내에서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방북 경험이 처음이 아니실 텐데요. 이번에 다녀오셔서 볼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우선 북한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발전, 희망이 넘치는 그 역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인상이랄까요?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지난 4.27 판문점 회담 때도 제가 한번 뵀고 또 이번에도 몇 차례 뵀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판박이었고 그러나 연설은 훨씬 더 잘하는데 우리도 대개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서양에서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진취적이다. 그런 생각을 느꼈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 느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랄까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문재인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은 대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먼저 비핵화를 제안했고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는 살기 위해서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또 살기 위해서 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경제 발전을 하는데 평양 시내에도 과거 6.15 정상회담 때 보면은 굉장히 미제 타도랄지 그런 적대적 그 표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고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문에도 동창리 핵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한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도 잘 되면은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미래의 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의 핵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음성을 잘 들었을 겁니다. 발표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아마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면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데 미국의 태도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일부 정치권에서는 비핵화에 구체적인 진전은 없고 너무 양보해서 우리가 무장해제를 한 것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일부 야권에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북한 핵의 근본을 모르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핵은 남북 간의 북중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북미 제2차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단지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교착 상태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구원투수로 나타나서 성공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 합의문에 나타난 그 위에의 김정은 위원장의 음성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어제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예술 공연 혹시 관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연설도 있고 그러셨는데 그 당시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니까 우선 그 15만 관중들이 열렬히 그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는데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추춤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무례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찬성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관계상,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곧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 회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저는 이번 결과가 좋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실무회담을 곧 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리용호 외상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음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합의문에 발표하지 못한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요. 지금 대북 제재 국면인데 경제인들을 동행한 건 좀 성급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 또 우리 정부의 524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투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고 또 잘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인들에게도 북한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은 특히 이번에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경제계 인사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도 이재용 부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이런 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경제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경제인들이 현대그룹도 부회장이 오셨는데요. 이런 4대 그룹 회장들과 경제단체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우리에게 투자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데도 굉장히 가능성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뭐 엄청나게 환대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정상 간 여러 가지 합의 사항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분야는 바로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과거 남북 간의 살벌한 군사적 대치 상황이 계속될 때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군 복무를 경험했던 노병들은 두 정상의 이번 합의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준 기자가 이런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얹은 듯 북한군이 편히 서 있고 옆으론 우리 군과 북한군이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영화 속 장면 같지만 전병호 씨가 제1세로 입대했던 1975년 일상입니다. 그늘 가서 참 담배 한 대 펴보고 소주 태워서 나눠보고 너 오늘 감자 몇 개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야 감자 5개 먹었어. 뭐 이렇게 이제 나들이 갖고 이분 말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데 1년 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자르는 사소한 문제로 미군 장교 2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공동경비구역은 그 뒤 분할경비구역이 돼버렸습니다. 88 사건 나고 나서부터는 MD라는 라인을 세면로다가 그 라인을 이제 이쪽은 너희들이 하고 우리 이쪽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도 분담을 해서 JSA 비무장 합의 소식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세월에 가다 보면은 뭐 참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지만은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38년 전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복무한 김태웅 씨. 말이 비무장지대지 사실상 중무장지대였습니다. 서로 사격을 주고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1호의 적이에요. 강한 군인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점령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해왔죠. 긴장 속에 보낸 군생활 3년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한 GP, 최전방 초소까지 철수된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고통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이번 회담 때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준다면 고통들이 한순간에 좀 위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내일 30만 호의 주택을 지을 수도권 택지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오늘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나나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공급할 계획인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중 13만 7천 호는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어 빌려줍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확보한 뒤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물량의 30% 이상은 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에게 공급됩니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디딤돌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 공급 계획의 일부 물량이 포함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부가 내일 발표합니다. 30만 호의 주택이 들어설 30군데 택지 후보 발표가 당초 목표였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이어서 유휴지 등의 일부 후보지만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에선 광명과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곳들이 포함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만일 분양을 하더라도 공공 부분이 공영개발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분양한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9.13 대책에 이어 수도권 공급 확대책 발표도 앞두면서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전화비 수리도 줄었고, 사고자 하는 의사도 줄었고, 지금은 약간은 조용한 침체기에 접어들기 초기 증상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6%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여러 예외 사유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중근 기자가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빚을 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또 사들이는 걸 막겠다는 게 정부 대출 규제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은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집이 한 채 있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 인정되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집을 산다면 기존 주택이나 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목적이니까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집을 한 채 더 살 때도 대출을 해주지만 두 집 모두에 가족이 직접 살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조건부 대출은 나중에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는데 어기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이유가 있어도 또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해도 규제 지역 안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판 뒤에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다음 달 중에 시행됩니다. 1주택자는 부부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보증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민간보증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민생법안, 규제 완화 법안들이 막판까지 이어진 진통 끝에 오늘 저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네, 오늘 처리된 법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상가 임대계약 보장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법안은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 보장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 다시 말해 건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소득에 부과하던 세금을 5% 깎아주는 조세특례 제한법도 동시에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오늘 처리된 이른바 민생 규제 완화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선을 34%까지 높여주는 특례법,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혁신과 전략 사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 특구법 등입니다. 추석 전에 마지막으로 잡혀있던 오늘 본회의는 상임위마다 쟁점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개의가 2차례나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국회가 협치에 큰 물꼬를 텄고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한편 오늘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던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서 사법농단 논란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법원 개혁에 대한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넘기고 조직도 재편합니다. 2023년까지 법원 행정처 상근 법관을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개혁기구 구성입니다. 상고심제 개선, 전관예우 논란 해소 등을 위해 입법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개혁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직 판사 줄수환 속에 나온 대법원장의 개혁안. 그러나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 내부망에 글만 올렸을 뿐 국민들에겐 단 한마디 설명이 없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장 기각 사태와 관련 대법원이 개입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자료 임의 제출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은 자료도 못 받고 영장으로도 수사가 막히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재판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와 같은 재판 절차, 현재와 같은 우리 영장 담당 판사 재판이 진행될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이. 결국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이는 진상규명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늘 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4번째 소환입니다. 이번엔 계열사를 통해서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살았던 부함장. 2002년 말 조 회장이 별세하자 이듬해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명의가 이전됐습니다. 조중훈 기념관을 짓겠다며 상속세 없이 기증한 겁니다.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부인 김정일 여사가 위원장도 맡았지만 15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기념관 채운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념관 공사구나. 2년 전 별세한 김 여사는 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정석기업에서 매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액수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재소환해 탈세와 횡령 목적으로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내세운 게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네, 회장직에서 혹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승수의 조사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위장계열사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객실용품 납품업체인 테일통상의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내부 문건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대 회장 제안으로 한진그룹에 납품하게 됐다는 이명희 씨 동생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만간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직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아베 신조 군가当選者と決定いたしました. 이변은 없었습니다. 차기 총리를 결정짓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현 총리가 승리했습니다. 의원표와 당원표를 합친 810표 중 553표를 얻었습니다. 70% 가까운 지지율입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2021년까지 총리 수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사학 스캔들 등 본인과 배우자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경제 호황 등을 배경으로 대체자가 없음을 내세우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선 후 북한 문제를 외교 분야 주요 과제로 들었습니다. 北朝鮮の核、ミサイル、そして何よりも重要な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て、金正恩委員長と向き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 개헌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いよいよ皆様と共に憲法改正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新しい日本を皆さん作っ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아베 총리는 전쟁과 전력 포기 등을 명시한 헌법 구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올해 안에 자민당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현재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개헌선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국민투표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명절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업무량도 그만큼 늘었는데요. 지난 여름 배송 물품 분류 작업에 대한 보상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었던 CJ 대한통운의 상황은 지금껏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 택배기사 이경탁 씨가 배송 물품 분류장으로 향합니다. 오전 내내 분류 작업이 이어지고 낮 12시 30분이 돼서야 배송이 시작됩니다. 오후에 배송해야 할 물품이 230개가 넘습니다. 계속 들고 이렇게 빨리 이동하시네요? 그게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고 점심을 거르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그냥 그 시간에 배달하는 게 저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이 엄청 들죠. 지난 여름 물품 분류 작업 보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배송 지연 대란을 빚었던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과 인력 충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임금도 그에 대한 그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대화의 벽이 더 막혀버린. CJ 대한통운 측은 자동 분류 장비를 도입해 업무 강도가 줄었다며 분류도 배송 업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필소트라는 장비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전 멤버가 다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하는 수수료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석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물품 분류부터 배송까지 기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노사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올 추석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저녁 6시 19분에 떠오르겠다고 천문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부산은 저녁 6시 9분, 대구 6시 12분, 대전은 6시 17분에 추석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높은 고도로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자정을 넘어 25일 0시 10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과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나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성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 2분기에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실적이 363만 건, 1,17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간편결제 이용 금액은 지난해 2분기 567억 원에서 1년 만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시와 법인 택시 업계가 택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 동안 산업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산업금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택시 기사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